엄창록은 부메랑이 돼요. 박정희가 불평했던 것처럼 6.8 총선이라는 지옥에서 김대중을 살려낸 자가 바로 엄창록이었다. 엄은성을 초월하는 흑색 선전과 뒤집어 씌우기로 관권 금권 공세를 무력해버리며 스스로 선거 게릴라라고 자처했다. 김대중의 정치 컬러 가운데 부정적인 그림자는 상당 부분 엄의 탓이기도 하다. 그런 엄창록은 김대중과 손을 잡은 지 딱 10년 만인 71년 배신해버렸다. 김대중을 등지고 중정과 손잡은 엄은 71년 4.27 대통령 선거전에서 김대중 진영을 거꾸로 교란하는 부메랑이 되었다. 소설보다 기구한 운명들이었다. 그는 죽는 날까지 동교동에 나타나지 않았다. 88년 그의 빈소에 김대중은 이효리를 본의 명복을 빌었다. 엄은 한북주를 출신으로 한북주울 출신 원산 사범학교를 중퇴했다고 한다. 더러 엄은 스스로 김일성 대학교를 나왔다고 말하는 것을 들은 이도 있다. 그는 스스로 북에서 좌익 조직을 경험했고 전향한 사람이라고 밝혔다. 중정에서 대공 문제를 다룬 이용택 전 의원도 철저한 전향자라고 증언했다. 다음은 건너가 보이나 증언. 엄씨가 김대중 촌재를 만난 건 우연이었다. 그는 인제 보선 때 보궐선거 때 우리가 돕던 현지 신사장 밑에서 일하고 있었다. 근데 조직 방식이 뭔가 배운 가락이 있고 치밀하기 짝이 없었다. 목소리는 낮고 남 앞에 나서지 않으면서 배우에서 일하는 스타일이었다. 폐결핵을 심하게 알아 수술도 한 병약한 사람인데 엄창록이 61년 김대중 진영에서 설파한 내용을 간추리면 이렇다. 대한민국 집권당의 선거운동은 앞장서서 법을 어기는 범죄 바로 그것이다. 60년 3.15 부정선거와 같이 공무원 동원, 돈봉투 살포 등을 넘어 투개표 주자까지 멋대로 해내는 권력의 범죄적 선거 방식을 깨야 한다. 집권당의 선거 범죄는 지금도 앞으로도 근절되지 않는다. 이유제강의 전술을 개발해서 관권근권에 대응하지 않으면 야당은 살 길이 없다. 엄창록은 몇 가지 전술을 장안했다. 예1. 야당 운동원이 앙담배를 물고 거드름을 피우며 여당 후보를 지지하라고 권유한다. 유권자들에게는 값싼 담배를 피우라고 내민다. 여당 후보에 대한 반감을 유발한다. 야당 운동원이 극소액, 요즘 같으면 1,000원, 극소액을 봉투에 담아 여당 후보 이름으로 밤중에 돌린다. 3. 야당 운동원이 여당 후보 이름으로 고무신 같은 선물을 돌린 뒤 다음날 일제히 딴 집에 갈 게 잘못됐다며 회수해간다. 역시 철저히 여당 후보에 대한 반감을 유발한다. 지금은 상식적인 선거판 장깨처럼 되어버린 이 수단들이 대부분 엄에 의해 장악됐다는 것이다. 4. 돈 많은 여당 후보의 식당 초청 막걸리 대접에 빈털터리 야당 후보가 맞서는 방법도 있다. 가령 야당 운동원이 여당 후보의 이름으로 수백 명의 유권자를 특정 음식점으로 초청해 헛걸음한 유권자들의 격분을 유발하는 방법이다. 조직관리 방법도 독특했다. 후보는 누구나 조직원이 자금을 정직하게 쓰고 성실히 유권자 접촉을 했느냐에 신경을 쓴다. 엄은 예컨대 10명의 조직원에게 각각 10명의 유권자 접촉을 지시할 때마다 반드시 유령 유권자를 한두 명 끼워 내려보낸다. 제대로 뛴 조직원은 유령인을 보고하게 되고 놀다 돌아온 조직원은 10명이나 만나느라 땀깨나 뺐다고 우스댄다는 것이다. 이상이 엄을 조직의 귀재로 불리게 한 일이다. 공화당 정권에서 엄창록을 최초로 주목한 인물은 신용남이었다. 중정도 그를 통해 엄을 은밀히 캐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신씨의 증언. 그는 67년 총선에서 부정선거로 지목돼 다음에 야당 후보 김상흠과 재선거를 치렀다. 고창 재선거의 야당 김상흠이 조직 책임자로 엄창록이라는 사람이었다. 떠도는 말에 선거의 귀재요 신비스러운 인물이라고 해서 목포에서 싸운 김병삼 씨를 만나 물어보았다. 그러나 엄씨를 모른다는 얘기였다. 말하자면 김병삼 씨는 적을 알지 못한 채 어느 귀신에 당한지도 모르고 있는 눈치였다. 국회에 있는 김대중 의원 관계 기록에도 엄씨는 보좌관, 서대문 거주 정도밖에 안 나타나 있었다. 심지어 사진 한 장도 안 붙어있어 참으로 신비한 인물이구나 느꼈다. 그러다가 64년 서울 서대문 보선에서 김상현 후보가 임홍순 후보를 이길 때 엄창록이 참모장을 한 것을 알았다.
그때 그의 조직 선전 교육을 받은 유모 씨를 만났다. 듣고 보니 조직을 지휘하는 방법은 마치 사이비 교주처럼 원격 조종이요, 행정관권을 무력화시키는 술책은 가히 유격전 방식이었다. 정보부 엄창롱 선거전략 책편에 김대중의 조직 참모였던 60년대 선거기자 엄창록의 명성은 멀리 80년대까지 소리 없이 떨쳤다. 그가 동교동에서 자취를 감추고 다시는 정치 일선에 나타나지 않은 지 무려 16년 세월이 흐른 87년 6.29 선언으로 대통령 직선제를 마지못해 받아들인 민정당 정권이 서울 서초동 S아파트 엄의 집 문을 두드렸다. 노태우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기관들의 머리 짜내기 속에 전설적인 인물 엄창록이 떠올랐다는 것이다. 그의 아내 장땡땡 씨의 칭언 37년생. 87년간 안기부 간부가 찾아왔다. 그 간부는 미리 사람을 넣어 방문해도 좋은지를 물은 뒤 직접 왔다. 내가 남편과 손님 사이로 가며 들은 내용 중 남편의 얘기가 기억난다. 김대중, 김영삼이 다 나오기로 됐으니 노태우 당선은 끝난 얘긴데 내게 뭘 물을 게 있는가? 당신의 당선은 확실한 것 아닌가? 당신들이 정권 내놓을 사람도 아니고 라고 남편이 내꾸했던 것을 기억한다. 언제나 정부기관은 현실 정치에서 야당보다 한 발짝 앞서갔다. 왜냐하면 안기부 간부가 엄을 만나고 간 직후 참으로 오랜만에 DJ 진영의 이형이가 엄창록의 꾀를 듣기 위해 다녀갔으니까. 다시 신용남 전 의원이 엄에 관한 67년 경험담. 신용남 엄의 야당 요원 교육 중 특이한 것은 유권자 접근 요령이었다. 가령 처음 들르는 집에서 세수하는 척하면서 고급 비누를 놓고 돌아간다. 그 집에서 놓고 간 비누를 잘 쓰고 있을 무렵 다시 방문해 서로의 거리감을 좁힌다. 그 다음 가족사항을 상세히 파악해 서울 발신으로 야당 후보 이름의 편지를 낸다. 편지 내용은 예를 들면 대개 이번 대조라의 취직은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절대 동네 누구에게도 비밀입니다. 라는 것이다. 그걸 받은 유권자는 열렬한 운동원이 되고 만다. 한 마을에 그런 편지 몇 통이 들어가면 신기할 정도로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이른바 정조직이라는 걸 선거에 활용한 최초의 인물이었다. 특히 엄의 조직관리는 매섭고 철저했다. 그는 쉴 새 없이 조직이 순조롭게 가동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스타일이었다고 이용희 전 의원은 회고했다. 이른바 OX 조직 점검이라는 것이 엄의 독보적인 일면을 보여준다. 별주부지. 선거 때마다 후보는 여야 양쪽에 한 달씩 걸치고 돈을 우려내는 이중 스파이 때문에 애를 먹는다. 근데 엄마는 특별 처방으로 이중성 조직을 단일화해버렸다. 단일화. A가 공화 신민 후보 양쪽으로 가며 돈을 뜯을 경우 어느 날 밤 A의 집대문 커다란 X표를 그려놓고 사람을 넣어 공화동 쪽에서 쓸모없는 이중 간첩을 표시해서 돈을 주지 말라고 한 것이라고 귀뜸한다. 화가 난 A는 두 번 다시 공화당에 얼씬거리지 않고 신민당 후보만 응원하게 된다. 엄창록은 늘 자신의 꾀를 용궁 사지에서 달아나는 별주부전의 토끼지에 비유했다. 대한민국 집권당의 범죄적인 선거에는 케네디도 이순신 장군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스스로를 합리화했다. 그는 67년 고창에서 심용남 후보를 꺾기 위해 선거 막판에 자해극도 뒤에서 연출했다고 한다. 자해극, 신용남. 신씨의 증언, 엄이 유세장에서 피를 흘리게 하는 작전을 쓸 것 같다는 정보가 있어 우리 공화당원에게 널리 홍보했다. 예상은 적중했다. 불량기가 있는 술 취한 야당 청년을 데려와서 유세장에서 트집 잡고 시비하는 척하게 하곤 머리로 기둥을 들이받아 피가 나게 했다. 공화당원들한테 얻어맞아 그랬다는 식으로 소문을 퍼뜨리는 것이었다. 즉각 경찰을 시켜 청년을 붙잡아 각본에 따른 것이라는 자백을 받아냈다. 그래서 내가 유일하게 원정 나온 선거 참모장 엄에게 일패를 안겼는지 모르겠다. 대통령 박정희도 당해낼 재간이 없다고 푸념했던 엄창록의 선거 기법은 오늘날까지도 일부 후보들에게 전승되고 있다. 엄은 조직 선전 전술을 신민당에서 강의하기도 했다. 제자 가운데 태완선도 있었다. 야당 시절 을지로 파일런으로 김영선, 김세영과 함께 움직였던 태완선은 매우 꼼꼼한 사람이었다.
그는 엄의 강의를 숨소리만 빼고 깨알처럼 메모했다. 뒷날 중정 상국장이 된 C는 태완선의 노트를 얻어 남산 간부들만 보도록 내가서를 펴냈다. 이 책은 너무나 인기가 있어 청와대와 공화당에서 절찬리에 읽혀졌다. C의 회고담, 엄의 아이디어 가운데 현지 유권자의 지역 자존심을 살려 접근하라는 대목이 인상 깊었다. 자존심, 지역 자존심. 가령 대전을 들리기 전에 반드시 헌충사를 들리라는 식이었다. 직접 만나보면 매우 냉철하고 깔끔해 보이는 사람이 웬 꾀가 그리 많은지. 보안 차장부를 지낸 K씨가 뒷날 엄창론 조직론을 읽은 독후감. 첫 장을 펼친 입이 딱 벌어졌다. 성골한 유권자를 여하이 조작하느냐의 기술이라는 게 제목이었다. 중종이 엄을 주목하기 시작한 것은 김영욱 부장 말기부터였다고 한다. 뒤이어 부장이 된 김계원은 엄의 이름 석자를 여러 번 보고받아 지금껏 선명히 기억하고 있다. 김계원 부장은 김대중이 대통령 후보로까지 떠올랐기 때문에 엄을 동교동에서 격리해야 한다는 간부들의 건의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무렵 6번 정보참모 부차장으로 있다가 중정 보안차장보로 옮겨온 강창성은 엄에 관한 공작을 보고받았다. 강시증은 남산에서 엄을 회유해 놓았다고 하는데 부임 직후 내가 보기에는 오히려 정보부가 속고 있는 것 같았다. 그는 머리가 좋고 야가서 끝까지 DJ 후보에 밀착돼 있는 듯했다. 우여곡절의 공작 끝에 결국 DJ와 결별했지만 김대중이 후보가 된 뒤 신민당 내에서 엄 문제로 몇 가지 논란이 있었다. 첫째, 엄의 비선 조직 방식은 효과가 확실하지만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 전국을 커버하는 대선에는 맞지 않는다는 반론이 제기됐다. 국회의원 선거구 크기에서 공조직보다 비선이 위력을 발휘할 수 있으나 전국 규모에서는 힘을 쓰지 못한다는 논리였다. 그렇지, 나도 이 생각을 했어. 규모가 안 맞지. 둘째, 엄이 전국구 의원 보장을 요구했으나 여러 가지 여건의 제약으로 김대중이 그런 요구를 들어주긴 어려웠다. 동교동 측은 엄이 떠나기 위한 구실로 전국구 의원을 요구했다고 해석하고 있더라. 어쨌든 엄창록은 70년 가을 이후 회유와 정분의 갈림길에서 방황했던 것임이 분명했다. 그의 부인 장씨에 따르면 서울 번동집에서 무전기 달린 차가 떠날 줄을 몰랐고 경찰관 방범대원이 상주하다시피 했다는 것이다. 그러던 중 엄의 운명을 바꿔놓는 사건이 터졌다. 엄의 운명이 바뀌는 사건. 71년 1월 27일 김대중 후보 집 폭발물 사건입니다. DJ의 재갈공명, 엄창롱 투표 직전 사라져. 4.27 선거 석 달을 앞두고 터진 김대중 후보 집 폭발물 사건은 지금까지도 수수께끼로 남아있다. 정보기관의 테러냐 김대중 측의 자작극이냐 40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도 쌍방의 주장은 평행선이다. 당시 중정 간부들은 정치적 시선을 끌기 위한 자작극이라고 주장한다. 중정은 그러겠지. 김대중 진영은 사건 수사를 구실로 김 후보의 조직 자금관계 등 전력을 파악하기 위한 기관의 음모 건너가 보여 기관의 음모였다고 반박한다. 당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요즘의 관계기관 대책회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당정요인 회의가 구성돼 있었다. 이우락 정보부장, 박경원 내무부 장관, 신직수 검찰총장, 백남옥 공화당 의장 서리, 길재호 공화당 사무총장, 김성권 재정위원장, 김정렴 대통령 비서실장, 강창성 중정 차장부 등이 주요 멤버. 70년 12월 이우락이 정보부장으로 와서 대통령 선거 필승을 다짐하며 만든 이 회의체는 이 부장 스스로 주재했고 그 결과는 김정년 비서실장이 박정희에게 보고하는 식으로 운영됐다. 이 회의에서 동교동 폭발물 사건도 논의됐다. 이우락이 내무장관 박경원에게 따지듯이 도대체 누가 한 거요? 경찰이 한 게 아니요? 라고 물었다. 박경원은 경찰이 어찌 그런 짓을 합니까? 할 만한 데라고는 정보밖에 라고 받아넘겼다. 당시 회의 참석자 중에 한 사람은 그런 대화로 미루어 볼 때 기관의 소행이 아니었던 것 같다고 주장했다. 경찰이나 중정이 그런 사건을 만들어가면서 세상의 인목을 끌고 정치적 소란을 유발하면서 과연 무엇을 얻으려 했겠느냐고 반문한다. 한마디로 김보 측의 자작극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김대중 진영은 펄쩍 뛰었다. 당시 기관이 14살짜리 조카 홍중군, 당시 청운중 2학년을 범인으로 찍어 고문까지 하며 사건을 조작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야, 중2를 고문했다고? 조카 홍중군? 당시 홍중군에 대한 구속영장을 둘러싸고 보험과 경찰의 승강이도 벌어졌다. 기이한 인연일까? 육공의 안기부장이 된 서동원 검사와 손꼽히는 인권 변호사 조준희 판사가 무려 5시간 오후 46분간 영장을 떼라 못 뗀다며 시비 벌인 것도 이때였다.
조준희 판사. 정보부에 사로잡힌 엄창록. 어쨌든 폭발물 사건을 계기로 조사받은 김대중 진영의 조직원은 51명에 달했다. 폭발물 사건 51. 특히 중정의 주목을 받고 있던 조직 담당 보좌관 엄창록은 자신뿐만 아니라 부인 장씨, 가정부 김춘자까지 불려가 조사를 받았다. 중정의 엄에 대한 본격 회의가 시작된 것은 이때부터였다. 본격 회의. 이때 붙잡혀갔구나 엄이. 이후락은 육국장 김성주, 치안본부장 구대위원, 김성주 팀에 김대중과 엄을 격리시키라는 특명을 내렸다. 필요한 예산도 적지 않게 주었다고 당시 한 간부는 증언했다. 엄은 71년 2월, 3월 중정의 회의에 시달리면서도 김대중 후보 편에 서 있었다. 그다 4.27 선거를 열흘 앞둔 4월 16일 참모회의부터 나타나지 않았다. 엄이 김대중을 배신하고 사라진 직후 빡 때문인가 중정에 대구, 부산 지방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건너가 부연의 증언. 대구에서 선거 막바지인데 호남인이여 단결하라. 백제권 대동단결 같은 유인물이 호남 향후의 명의로 나돌아다녔다. 심지어 로키 치약을 사지 말자고 하는 등 지방색을 자극하는 고유한 유인물이 무지한 살포되는 것이었다. 부산에서도 호남 후보에게 몰표를 주자 호남인이여 단결하라는 구호가 전북대에 나붙는다는 보고가 왔다. 현지 언론이 하루아침에 들끓기 시작하는데 시간이 없어 손쓸 겨를이 없었다. 이게 자취를 감춘 엄청록의 수작이구나 라고 단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당시 중정 간부들은 끈질긴 공작으로 막상 엄을 손에 넣었으나 의외로 활용도는 낮았으며 실무자선에서 한두 가지 아이디어를 얻은 정도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김상현 같은 김대중 진영 참모들은 엄창록을 뺏긴 것이야말로 김종필의 유세가담, 박정희의 마지막 출마라고 하는 공약, 신민당 중진들의 태업 등과 함께 4대 폐인으로 긋고 있다. 엄이 서울의 모습을 나타낸 것은 선거 후 한 달이 지난 6월께였다. 그는 속리산에 납치를 당했다가 돌아왔노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본으로 건너가 조총련계 동포들을 우리 측 거리민단으로 전향시키겠다는 말도 했다. 그러나 중정의 회유당에 협력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의 아내 장씨는 필자에게 남편은 71년 대통령 선거 직전 정치를 그만둔 뒤 함께 일한 조직 참모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자주 했다. 그는 매수당한 게 아니고 조직 내부 갈등으로 그만둔 것이다. 남편은 88년 1월 3일 타계하기 직전까지 88년에 타계하고 13대 대통령 선거 결과 김대중 후보가 어찌 됐나 궁금했지 산소없기 때문에 말은 못하고 글러써서 묵건했다. 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용희 전 의원과 김원식 씨 등 엄창록의 액동료들은 한결같이 서글프게도 건강과 생활이 궁해 회유 공작에 굴복해버린 것이며 정치적으로는 김대중 후보에 대한 철저한 배신이라고 잘라 말했다. 김기현 정보부장 때 시작된 엄에 대한 공작은 이후락 부장 때야 마무리되었다. 그 또한 일에 대한 집념과 솜씨 차이라고 말하는 중정 간부들이다. 김기현 부장은 부하들 때문에 애를 먹었다. 취임 후 얼마 되지 않아 박 대통령이 김 부장을 청와대로 불렀다. 중정 차장 이병두가 호화주택에 살면서 일본인 정원사를 데려다 놓았다는데 사실이냐고 꾸짖도 물었다. 박 대통령은 보안사나 경호실 같은 정보 채널의 투서로 그런 내용을 알게 된 모양이었다. 김 부장은 남산으로 돌아와 이 차장에게 대통령의 하문을 들이댔다. 뜻밖에도 이 차장은 그렇게 말하면 그런 얘기도 될 겁니다 라고 순순히 시인하면서 사표를 내겠다고 했다. 후임 차장은 김치열, 후에 법무 내무장관 역임 김치열이었다. 김기현이 법조 출신 전임 차장 이병두로부터 추천받은 김치열 카드를 들고 박 대통령에게 올라갔더니 흔쾌히 받아들였다. 김 부장은 감찰실장으로 김혜영이라는 동양 친구를 앉혔다. 김 부장 자신이 정보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대학 동문이기도 한 김혜영을 기용했던 것이다. 그런데 김이 말썽이었다. 감찰실장의 지위를 이용해 무리하게 이권 개입, 간부들 간에 불화를 빚었다. 김은 자신의 친구가 갖고 있는 시가 10억 원 정도의 부동산을 신탁은행 산하 반개회사인 한신부동산에 20억 원에 사들이라고 압력을 넣었다. 김은 한신부동산 측이 이에 불응하자 감찰실장의 직위를 이용해 폭력을 행사했다. 결국 한신 측은 15억에 사들이겠다고 굴복했는데 이 내용이 국세청의 세무감사에 적발되고 말았다. 적발 시점에 정보부장은 이우락이었고 국세청장은 오정근, 김기현은 주중대사로 떠난 뒤의 일이었다.
궁지에 몰린 김혜영은 김계원과 김종필에게 차입금 5억 원 중 일부를 상납했노라고 둘러댔다. 이 바람에 김계원은 지극히 난처한 지경에 빠지고 말았다. 김계원은 그 사건 이후 김혜영이 한두 번 찾아왔으나 결코 만나주지 않았다. 그는 지금도 JP만 보면 그 사건 때문에 엉뚱한 누를 끼쳐 미안하게 짝이 없다고 말했다. 반혁명 추방당한 강형훈, 박정희의 화해. 70년 중앙정보부의 힘은 가히 천하무적이었다. 내각도 국회도 사법부도 남산의 실력에 비추어보면 실로 껍데기일 뿐이었다. 중정부장들은 최고 권력자 박정희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꿀릴 데가 없었다. 비교적 유약했던 정보부장 김계원이 그의 끝발을 한껏 발휘했던 예가 있다. 연희 전문 출신 김계원은 평소 보성 전문 출신 김성권, 당시 공화당 재정위원장이 모교인 고려대 자랑을 하는데 신물이 나 있었다. 김계원은 연대구나. 김성원은 스스로 앞장서서 모교 교문을 고풍스럽게 꾸며 옮겨진 일을 뽐냈다. 그리고 특히 고대 체육회 기금이 800만 원이나 된다고 자랑했다. 김성원이 주동위대에 조성한 고대 체육기금은 우수선수 스카우트 등의 유력한 수단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당시 연대에는 그런 게 한 푼도 없었다. 정보부장 김계원은 연전 출신 국세청장 오정근을 만났다. 독수리가 고양이, 호랑이를 빗대 깎아내린 말. 독수리가 고양이보다 못해서야 되겠나? 우리 둘 힘이면 연대 기금을 충분히 모을 수 있겠지라고 오정근을 부추겼다. 국세청장 오정근. 두 사람은 연대 출신 대기업 오너 설원식, 대한방직, 대한산업회장 설원식 등 20여 명의 쟁쟁한 재력가 명부를 만들었다. 그러고는 영빈관 호텔로 불러냈다. 천하의 정보부장과 제2의 숨통을 쥐고 있는 국세청장이 식사 대접을 한다고 초청장을 냈으니 큰손들이 종종 걸음으로 달려올 수밖에. 호텔 입구에서 김 정보부장과 오 국세청장이 정중히 맞으며 연세체육회 기금 모험에 대한 협력을 구했다. 연대 출신 기업인 설씨 등은 거금을 개척했다. 그 결과 단번에 고대기금 3배 가까이 되는 2천여만 원이 조성됐다. 그건 연고 때문에 오정근은 국세청장을 그만둔 뒤 73년 연대체육회 부회장이 되었다. 오정근. 그래도 정보부장 김기원의 애교심은 미담가와에 속했다. 중정이 박정희라는 최고 권력자의 더듬이가 되다 보니 요원들도 무소불위로 굴었다. 요원비를 다스리는 게 감찰실이었다. 그런데 감찰실장 김혜영은 스스로 사리를 챙기기 위해 남산 끝발을 동원하기 일쑤였다. 남산 끝발 여기까지. 277.